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폴더를 내가 카톡으로 받고. 모던의 송성근 논술 연구소장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직접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폭염 때문에 짜증도 많이 나는데요. 입시 제도도 좀 짜증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한 이슈는 역시 고교 학점제가 되겠죠.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자마자 몇 달 만에 고교 학점제를 다시 없애서 옛날로 돌아가자 이 얘기가 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3년 전에는 2028학년도 수능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었고, 작년에는 AI 면접 얘기가 있었고, 올해는 고교 학점제, 정성평가, 서류평가 얘기, 그 사이에서 갑툭튀로 터져나온 게 이제 논술 얘기가 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바칼로리아와 유사한 논술 시험을 또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핫 이슈였던 교육 관련 이슈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자면요. 수행평가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그 수행평가는 1990년에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지필고사를 대체하자는 차원에서 좀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수행평가가 나왔고 우리 다 겪어보셨죠. 초등 아이들은 거의 학부모 숙제죠. 수행평가가.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학부모 숙제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학생 차원에서 끝내기는 합니다. 학교 차원에서 수행평가를 끝내기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단원평가 형식으로 수행평가를 많이 수행해 왔습니다. 각 과목별로. 네, 이번에 이제 행정 지침이 내려가서 단원평가로 수행평가를 대체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행평가를 뭘로 하게 되느냐? 전 과목이 글쓰기와 창의적인 글쓰기, 요런 요약하기, 요런 형식으로 숙제가 수행평가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집으로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애들이 뭘 해야 될까요?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씨도 좋아야 됩니다. 기초적인 부분에서 글쓰기와 글씨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돼줘야 수행평가가 40%를 차지하고 있죠. 심한 데는 50%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지필평가를 없애고 아예 수행평가로 전체를 다 대체하는 사립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글쓰기가 중요해진다는 건데 오늘 입시제도 변화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테니까 길게는 얘기하지 않고 짧게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입시 생존 지도의 첫 페이지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지도를 우리가 열어보기 전에 잠깐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A, B, C, D 여기에 지금 선이 사라져 있는데요.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 이렇게 가로선도 있습니다. 세로선은 공부의 재미가 위로 올라갈수록 높다. 아래로는 공부의 재미가 낮다. 가로선은 오른쪽으로 올수록 공부의 동기와 이유가 선명한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4분면이 나누어집니다. A, B, C, D 이렇게 4유형의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은 B 친구들입니다. 네, 다행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해야 될 이유도 느끼고 있고 공부의 재미도 느끼고 있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친구들, 심지어 학원 스케줄을 부모님께 짜서 갖다주는 친구들이지요. 이런 친구들을 우리의 논의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C 친구들은 이제 좀 문제가 많은 친구들인데 게임에 빠져있든지 친구들에 빠져있든지 인스타그램에 빠져있든지 어딘가에 깊이 빠져있는 친구들 이 친구도 우리의 논의에서 제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친구들은 좀 치유가 필요한 친구들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A하고 D가 남습니다. A는 공부에서 재미는 많이 느끼지만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친구들 조금만 재미가 없어도 짜증내는 친구들이죠. 그러면 D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공부에서 재미는 별로 못 느껴요. 갔다 와서 재밌었냐 그러면 뭐 별로 이러는데 그렇지만 이거 해야 되잖아 이렇게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들 중에서 누가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미래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A, D 네, 정답은 D입니다. 왜냐하면 A, 초등학교 때 공부에서 재미를 느끼는 거는 내가 느끼는 것이라기보다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해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 친지들하고 대화해 보셨나요? 물론 가르치려고 들어서 조금 기분 나쁘긴 합니다만 말을 굉장히 재미있게 해요. 성대모사를 해볼게요. 중학교 선생님들, 자 이봐, 하나, 둘, 이렇게 하죠. 초등학교 선생님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 둘 얘기를 하셔도 액센트가 굉장히 하이톤으로 재밌습니다. 수업 내용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애들이, 학원 갔다 와서 또 애들이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성대모사 했듯이 중학교 선생님들은 재미없이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 교과서 자체가 재미없어지지요. 공부에서 이유를 발견한 친구들이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공부의 이유가 가난이라는 것도 이유 중에 속했어요. 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는 형님, 누나들이 많았는데 집 주변에 있는 형광등 공장에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말 안 들으면 너희 음식이 형광등 공장 보낸다 이랬어요. 그래서 돈 먹고 공부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되게 풍족하니까 가난 때문에 공부하는 아이들은 없죠.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그런 어떤 재미가 느껴지느냐 이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때는 성적 평가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죠. 학원 빼고. 중학교 때 재미는 성적이거든요. 100점 받고 97점 받고 98점 받고 이런 재미들이 있죠.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잘했다는 성취감이 재미의 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국어 논술 학원에서 특이한 케이스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학원에 왜 왔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상담하면서 여쭤보면 수학 학원에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과학 학원에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특이하죠? 왜 수학하고 과학학원에서 국어 논술 학원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애들이 문제를 독해를 못해요. 문제를 읽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 논술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되는 게, 요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고요. 독해력 얘기를 우리가 먼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독해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크게 4가지 차원에서 얘기가 됩니다. 논리력, 어휘력, 기억력, 이해력.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논리력은 쉽게 말하면 순서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로맨스 무비 이런 것도 논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남자가 살았는데 얼굴이 못생기고 추했어요. 논리적으로 뭘 기대하게 될까요? 아름다운 공주가 등장하게 되겠죠. 아름다운 공주는 그 다음에 뭘 기대하게 될까요? 그 남자의 선한 마음을 알아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논리적으로 집안이 반대하겠죠. 이런 게 논리력이에요. 순서를 미리 짐작하거나 순서를 따질 수 있는 게 논리력입니다. 이런 거는 책을 읽으면 많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휘력 같은 경우는 읽고 무슨 단어인지 아느냐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그 단어를 실제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휘력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부와 외부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어떤 아이가 글을 쓰는데 이렇게 썼어요. 불평등이 나타나는 내부적 원인은, 차원이 다르죠. 그 다음에 뭐 나올 까요? 외부적 원인은,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애가 그렇게 썼어요. 이 얘기는 아이가 내부와 외부라는 말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것으로 완전히 체화했죠. 요런 게 진짜 어휘력이에요.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과 뒤의 연결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논리력하고 좀 비슷한데요. 읽어 들어가면서 작가가 나중에 뒤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앞에서 짐작할 수 있다든지, 뒷부분에 와가지고 앞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부분에 요 말이 나왔구나, 이렇게 말을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해력입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억력입니다. 독해력은 기억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수능 비문학 지문을 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수능 45개 문항 80분 내에 풀어야 되는 45개 문항에 연결된 지문까지 선택지까지 다 합치면 A4 용지 25배에서 28배 정도가 나옵니다. 분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45분 내에 읽고 정보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찾아서 풀어가야 됩니다. 문제를 읽고 단순하게 지문을 읽고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가다가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당연히 누가 뛰어날까요? 기억력이 좋은 아이들이 뛰어나겠죠. 그럼 기억력을 키우는 방법은 뭘까요? 이건 두뇌와 관련된 부분이죠. 타고난다는 것은 제가 교사로서 가르치는 강사로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육 밖의 영역이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죠. 타고난다 아닙니다. 그럼 기억력은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간단합니다. 피아노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많이 치면 되지요. 운동을 잘 하려면. 그쵸? 열심히 달리거나 운동을 하면 되지요. 그럼 기억을 잘 하려면 기억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논리예요. 그럼 기억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활동은 뭐가 될까요? 독서입니다. 이래서 독서가 많이 강조되는 거고요. 특히 책이 두꺼운 걸 읽어봐야 돼요. 지문은 기껏 해봐야 짧죠. A4 용지 한 장 분량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지문 많이 읽는다고 해서 문제 푸는 능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애들이 책을 읽을수록 다시 말해 독해의 호흡이 깊어질수록 독해력이 늘어나고 기억력이 늘어난다. 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못했던 입시 얘기고, 우리 아까 기억력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잠깐 한번 재미있는 테스트를 해볼까요? 기억력을 늘리는 방법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마음속으로만 하시는 단어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동차, 코끼리, 기차, 접시, 설탕, 풍선, 연필, 유리창, 뼈리바람, 의자. 당연히 지우겠죠? 지웠습니다. 원래는 한 40초를 기다려야 되는데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근데 순서를 맞춰야 됩니다. 어렵죠? 잘 생각 안 나죠? 보통 4개까지는 갑니다. 잘 생각이 안 나지요? 그럼 제가 여기에서 기억의 마법을 한번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뒤에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해볼게요. 자동차만한 코끼리가 기찻길 위를 걷고 있었어. 접시 위에 설탕과, 제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설탕과 풍선이 놓여 있었어. 그걸 멀리서 지켜보던 아이가 답답해서 연필로 유리창을 깼더니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의자가 탁 하고 쓰러졌지 뭐야. 제가 지금 어떤 마법을 건 걸까요? 스토리의 마법을 걸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제일 처음에 자동차만한 코끼리가 어디 위를, 기찻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 위에? 접시 위에 설탕과 풍선이 놓여 있었고 그걸 먹고 있었어. 그랬더니 아이가, 멀리 있는 아이가 그걸 잘 보려고 연필로 유리창을 깼어. 그랬더니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의자가 탁 하고 쓰러졌어. 참 신기하죠. 이래서 문학 작품을 읽어야 됩니다. 문학 작품은 이야기죠. 뭐니 해도.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 그리고 문학 작품을 읽는 것, 소설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을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입시 활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책을 읽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을 읽으면 될까요? 바람직할까요? 하루에 몇 분을 읽으면? 1시간? 2시간? 너무 많죠? 예, 20분이면 적당합니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활동을 우리 학원에서는 20분만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기 과제를 20분만 읽어도 되게 과제를 많이 내주는 게 아니라 적게 내줍니다. 다른 학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오라고 하고, 책도 지적 폭력의 수준이에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을 일주일 만에 다 읽어오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기적 유전자 저도 읽다가 포기했어요. 왜? 어려워서요. 저도 꽤 배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려워서 포기했는데 중학교 아이들에게 이기적 유전자를 읽어보래요. 이건 폭력이죠. 우리는 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고요. 책 한 권을 절반 쪼개가지고 전반부, 한 주는 전반부를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는 후반부를 수업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읽어야 될 총 페이지 수는 약 150페이지에서 18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읽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7일이니까 하루에 한 40페이지, 20, 30페이지 이 정도만 읽어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20분 안에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매일매일 책을 보는 조건입니다. 독서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애들이 책을 못 읽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왜 애들이 책을 안 읽고 읽기 싫어하게 될까요? 책 읽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책상 위에서 읽으면 되지 않은데 아시다시피 애들 책상 위가 어떤가요? 그렇죠. 책상 위에서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이불 위에서 보다가는 자게 되죠. 방바닥에서 뒹굴거리고 있다가는 아빠가 걸려 넘어지시죠. 이렇듯 책을 볼 장소가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런 책상 의자 한 벌을 사시라. 중고로 사시면 15,000원이면 한 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상이 작으니까 치우기가 좋죠. 책 읽어라? 와, 치워버리면 됩니다. 다 옆으로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독서대가 꼭 필요해요. 독서대 없으면 애들 어떻게 되지요? 엉덩이가 앞으로 나가서 점점점 들어눕게 되지요. 독서대가 있으면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허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 안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독서대가 꼭 필요합니다. 나무로 된 거 좋은 독서대를 꼭 사시라고 권장을 드리고요. 독해력이 좋은 아이들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독해력이 좋은 아이들은 전체 감각을 다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을 다 활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책에 감각적 표현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때 감각적 상상력을 다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 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화책을 읽었는데 영화를 봤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 그때 우리 영화 같이 봤지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책 내용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독해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날 때부터 독해력이 좋다 이 말이라기보다는 훈련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다 독해력을 마치 상실한 것처럼 돼요. 왜 그럴까요? 많이 안 읽어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책과 친숙하죠. 책을 많이 접하죠. 내 아이들이 올라가면서 점점점 책을 안 읽게 되죠. 책을 안 읽으니까 독해력도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독서, 책을 읽는 것이 어떻게 수능에 도움이 되느냐 뻔할 것 같지만 책을 읽으면 이 글자가 많으니까 독해에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수능 시험의 논리적인 모습을 알아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영역들이 독해와 독서를 통해서 독해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것은 시간과 정확성의 모순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국어 선생님 중에서도 하나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만 강조한다? 안 됩니다. 정확성만 강조한다? 안 됩니다. 한쪽만 치우치게 되는 수업입니다. 둘을 다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글을, 지문을 빨리 읽고 문제를 빨리 풀려고 한다. 그럼 뭐가 떨어지게 되죠? 정확성이 떨어지죠. 막 틀려요. 분명히 내가 다 읽고 이해했는데도 틀려요. 그럼 정확하게 풀려고 하면 뭐가 부족하지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이 둘 사이를 메워주는 게 이제 뭐냐?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만 갖게 되는 거, 기억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건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배경 지식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남양 유업에서 나온 우유 이름인 줄로만 알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인슈타인에 대한 책도 읽고 아인슈타인의 자서전도 읽고 상대성 이론에 대한 책도 읽은 아이들이 자
국어 시험을 보러 갔어요. 비문학, 과학 지문에 상대성 이론 실제로 나옵니다. 상대성 이론이 나왔어요. 어려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왔어요. 당연히 누가 잘할까요? 그렇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했을 때는 배경 지식을 얻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러려면 편독을 하지 않아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친 독서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짜주는 그 커리큘럼대로만 잘 따라간다면 치우침 없는 독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글쓰기는 그러면 어떻게 수능을 돕게 됩니다. 이건 원리가 간단해요. 작가들이 작가 수업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활동이 뭘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볼까요? 읽기일까요? 쓰기일까요? 작가가 되기 위해서. 물론 둘 다 많이 해야 되는데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쓰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쓰기를 할 때 쓸 게 없어요. 뭘 쓸까요, 이 사람들? 베꼈습니다. 남의 글을 베껴 쓰고 남의 글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작가다, 이런 말이 있지. 무슨 말을 하고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글을 자기가 직접 써보면 남의 글을 읽는 거는 일도 아니게 돼요. 그래서 써봐야 돼요. 자꾸 짧은 글도 써보고 긴 글도 써봐야 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 우리 학원에서 쓰는 글쓰기는 2주가 한 문금이에요. 그래서 한 주는 500자 단문을 쓰게 됩니다. 이 문단의 단문을 쓰게 되고, 한 주는 800자 조금 긴 글을 쓰게 돼요. 800자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0자짜리 원고지 4장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직접 글을 쓰게 되면 글의 구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문법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할 수 있다 할 때 수, 그거 띄워야 될까요? 붙여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 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이 써본 아이들이 띄어쓰기를 틀려보면서 배워가는 거지, 안 써본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의존명사의 개념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문법적 지식도 손으로 글을 써야 문법적 지식도 익힐 수 있게 된다. 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능에서 크지는 않지만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중학교 때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여전히 문법책을 붙들고 있어요. 물론 모든 문법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기초적인 문법적 지식은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올라가야 되고, 우리 학원에서 국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탁월한 기술로 신기한 언어를 사용해서 문법을 가르치신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문법을 아주 재밌게 가르치십니다. 요술 교재는 이런 코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많이 졸리실 거예요. 직접 수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빠른 속도로 넘겨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죠. 근데 여기 국어논술학원인데 애들 여름 필독서가 뭔가요? 수학입니다. 네. 수학을 우리 학원에서 필독서로 지정을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입니다. 수학학원 선생님들이 자꾸 우리 학원으로 애들 토스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수학책들을 읽히고 과학책들을 읽히고, 물론 문학작품이라는 것도 당연히 있지요. 근데 우리는 철학책은 안 읽혀요. 왜냐하면 커리큘럼을 짤 때 철학책은 애들이 수학보다도 더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철학책은 좀 나이 들어서 읽어도 돼요. 수학이나 과학은 좀 필요성이 있죠. 말랑말랑한 교양 독서로 읽을 만한 필요성이 있는데, 철학책은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빼고 있습니다. 필독서에서 다양한 필독서가 있는데, 요거 이제 수업 들어간 부분입니다. 요거 사진하고 여기 있는 글을 독해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논설문을 배우는 것이고요. 서로 상반되는 갑론을박이죠. 서로 상반되는 두 주장의 글을 읽으면서 주장을 요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약 연습을 합니다. 요약을 하고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ABC 그레이드를 매겨줍니다. 그레이드를 매기고, 저 같은 경우는 제 도장까지 찍어줍니다. 얘는 별거 아닌데 도장 찍으면 애들이 와,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는 어머님께서 교재로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계속 낮게 나오냐, 계속해서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키울 수 있느냐? 그럼 계속 써야죠. 숙제로 나가는 글쓰기를 빠짐없이 해야 됩니다. 글쓰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일 나쁜 글쓰기는 학원 가기 직전에 하는 글쓰기가 제일 나쁜 글쓰기예요. 어떻게 쓰게 될까요? 빨리빨리 대충 쓰게 되면 글쓰기가 안 늘어요. 언제 쓰는 게 제일 좋으냐? 모든 글쓰기 숙제는 복습이에요. 그럼 학원 갔다 오면 기억이 살아있겠죠. 쓰고 싶은 의지도 있겠죠. 학원 갔다 온 날 바로 그날 저녁에 쓰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기억도 남아있고 쓰고 싶은 의지도 있기 때문에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학원은 500자에서 길어봐야 800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 빨리 쓰게 하고, 그리고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이 검토를 하지 말아주세요. 부모님들이 글쓰기 하고 나서 야 이건 띄웠어야지, 야 너 글씨가 야 이제 글씨 시험해가지고 전 과목 분기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지면 첨삭을 해주십니다. 정성스럽게 지면으로 첨삭도 해주시고 총평까지 다 입력해서 주세요. 학원 차원에서 다 해주니까 부모님들은 되도록이면 지적을 하지 마시라. 그러면 애들이 글쓰기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코너예요. 필독서 북멘토라고 해서 책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테마들을 뽑아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눕니다. 수능을 푸는 독서 이 부분은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좀 더 깊이 있게 테마들을 뽑아가지고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코너의 마지막은 비문학을 위한 사고력 독해라고 해서 이건 설명문 읽기예요. 산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논설문하고 설명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앞에서 읽었던 담론을박의 글은 논설문으로 주장하는 글이고 설득하는 글이고, 설명문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해시키는 글이죠. 글이 좀 어렵습니다. 정보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이라이트죠. 독서감상문을 작성하라든지 아니면 그에 맞는, 요거는 이제 800자짜리 글이고요. 500자짜리 글은 주제형 글쓰기를 주로 쓰게 됩니다. 어떤 주제가 나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좀 염려가 되는 게 AI를 아이들이 많이 참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설명하고 다르게 우리 부모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애들이 AI를 베끼는데 저는 찬성적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AI를 보고 써도 된다. 왜 그럴까요? 작가들이 아까 작가가 되기 위한 연습에서 뭘 많이 한다고요? 필사를 많이 합니다. 베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표가 나요. 애들 글쓰기 보면 AI 베꼈구나, 여기 표가 나요. 근데 애들이 교묘하게 이걸 AI로 안 한 것처럼 하려고 그걸 필사하면서도 공들여가지고 문장을 바꾸는 게 또 보여요. 이러면 글쓰기가 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대찬성까지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면 요즘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보는 걸 애들이 보는 걸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교육적 효과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저는 찬성이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게 우리 논술 과제 한 강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돼 있죠. 구성이나 디자인도 굉장히 화려하고 우리 학원에서 아주 자체적으로 개발한 독보적인 논술 교재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셔도 이렇게 매끈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교재로 찾아보기가 힘드십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논술 설명이고요. 이제 우리 김효희 원장님 나오셔서 국어에 대해